한때 조용하고 평온했던 작은 마을 생피에르르몽드는 일상 밀실서가 촘촘하게 짜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고도 변함없는 소소한 삶의 리듬에 익숙해졌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깨진 고릴라 조각 상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생피에르르몽드 광장의 중심을 지키고 있던 고릴라 조각상이 어느 날 기묘하게도 산산조각이 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반항적인 청소년의 장난으로 여겼지만 곧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릴라 조각상은 마을의 설화와 깊게 연관되어 중요한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급하게는 마을이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예전의 안락함과 안전함은 빛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어진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마을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과거의 고릴라를 복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조각을 세우려는 두 가지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움직임은 두 개의 그룹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비전을 제시하며 마을의 미래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것을 유지함으로써 전통과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각상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들의 입장은 마을의 역사와 일관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고릴라 조각상 복원을 통해 다시금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새로운 조각상이 마을의 상징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주어진 지금이야말로 과거 이상징성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릴라 조각상 대신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조형물을 세워 마을의 신선한 변화를 불어넣고자 했죠. 이 두 그룹의 논쟁은 단순히 조각상의 파괴와 복원을 넘어서 마을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길고도 격렬한 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논쟁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과거의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발견과 변화를 맞이하려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결국 꽤나 긴 시간이 흐른 후 두 그룹은 하나의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조각상은 고릴라 조각상이 파편을 재료로 삼았고 과거와 혁신을 동시에 아우르는 독특한 형상으로 탄생하게 되었죠. 이는 전통과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로서 마을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생피에르르몽드의 깨진 고릴라 조각상 사건은 알랭 바디우의 사건 개념을 실천으로 옮긴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변화는 혼란 속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다름을 포용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은 단순히 사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된 정체성을 갖추고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보존 원리를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재미있는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조용한 사람 존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종종 산책을 하면서 마을의 소문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귀에 들어온 소문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의 유명한 고양이 미스터 푸즈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이 오갔습니다. 고양이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진다고?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설명적 보존 원리를 기반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고양이가 민첩하고 사냥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신의 기존 신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아마도 미스터 푸드 주인인 메리 아주머니가 생선 장소를 방문해서 사온 물고기를 집 마당에 잠시 두었는데 그 순간을 노린 미스터 푸즈가 덥석 물어서 올린 것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그저 재밌게 과장한 이야기일지도 몰라. 존은 이와 같이 기존의 신념 체계 내에서 사건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적 보존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는 마을의 나머지 소문들과 큰 충돌 없이 이 소문을 자신의 믿음 체계에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한 나머지 존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미스터 푸즈의 주인인 메리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휴, 그거요? 사실은 제가 생선시장에서 산 물고기를 부엌 창문을 통해 던졌는데 미스터 푸즈가 멋지게 받아쳤다지 뭐예요? 이로써 존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고 그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진실에 안도했습니다. 이는 설명적 보존 원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주의 깊게 통합하고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존은 그날 이후로도 이 원리를 종종
사용하여 다양한 소문과 정보를 걸러내면서 평화로운 그의 일상을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터 푸즈가 하늘에서 떨어진 물고기를 잡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남았지만 조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작은 과정을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오묘한 소문들이야말로 결국 마을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젊은 남자 빌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은 맥스 셸러의 가치에 이게 이론에 흠뻑 매료되어 이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죠. 어느 날 빌은 마을 공원에서 열린 대규모 피크닉에서 셸러의 이론을 재미있게 풀어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피크닉에는 각종 음식과 음료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음식을 탐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빌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거대한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대로 올라가 샌드위치를 만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피크닉 경험을 통해 맥스 셸러의 가치의 위계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멋진 샌드위치로 말이죠. 빌은 가장 먼저 빵 한 조각 위에 잔뜩 버터를 발랐습니다. 이것이 감각적 가치입니다. 버터의 부드러움과 맛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맛은 금세 사라지죠. 이어 그는 아삭한 상추와 신선한 토마토를 샌드위치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생명적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상추와 토마토는 건강과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며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핵심이죠. 세 번째로 빌은 치즈와 햄을 얇게 썰어 샌드위치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가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치즈와 햄은 미와 진리를 나타내죠. 이들은 우리의 문화와 윤리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은 샌드위치를 완성하기 위해 빵 위에 가장 좋은 꿀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꿀 한 방울이 종교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신선과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달콤한 끝, 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 바로 영원을 향한 열망을 상징하죠. 빌은 샌드위치를 살짝 물어본 뒤 청중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한 샌드위치 속에서도 우리는 셸러의 가치 체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감각적 가치에서 시작하여 점차 고귀한 가치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죠. 피크닉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빌의 이야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샌드위치를 통해 복잡한 철학적 사상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빌은 마을에서 샌드위치 철학자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셸러의 가치를 쉽게 설명하는 대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기술이 인간 삶의 모든 면에 깊숙이 스며든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사회에서는 로봇이 가정, 직장, 공공장소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집안일부터 복잡한 의료 시술까지 로봇들은 인간의 삶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기술 마니아인 진호입니다. 진호는 그의 작은 아파트에서 최신형 가사 로봇 알렉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에 따라 디자인된 모델로 언제나 진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호는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늦잠을 잔 덕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겨우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는 알렉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렉스, 로봇 청소기 좀 돌려줘. 방이 너무 지저분해. 알렉스는 묵묵히 명령을 수행하였지만 그의 인공지능은 동시에 진호의 일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서둘러 출근길에 올랐을 때 알렉스는 그가 놓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호가 아침에 가스레인지 의화구를 꺼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의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던 알렉스는 즉시 더 높은 우선순위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호의 개인적인 일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는 알렉스로서는 그를 바로 도와줄 직접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죠. 대신 알렉스는 진호의 스마트폰에 긴급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출근 도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진동과 알림음을 최대로 설정했습니다. 진호는 지하철 안에서 이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 하차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편 알렉스는 두 번째 원칙에 따라 청소기를 멈추고 아파트의 가스 밸브를 차단시키며 인근 소방서에 연락해 진호의 아파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로봇끼리 소통이 가능한 이 사회에서 소방서는 알렉스의 정보를 신뢰했고 즉각적인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진호가 아파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여전히 안전했으며 그의 실수로 인한 위험은 모두 무마되었습니다. 진호는 알렉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안전하고 똑똑한 그의 로봇이 없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으니까요. 오늘의 이 썰은 단순 한 가정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이 미래의 로봇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진호와 알렉스의 일하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또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동화된 기기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미래는 이토록 복잡하고 재미있는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